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한국 신화의 신비로운 생물들, 도깨비와 여우, 그리고 그들이 현실에 남긴 흔적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어두운 숲속,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을 따라가며 그곳에서 살아 숨쉬는 신비한 존재들을 만나보세요. 도깨비와 여우, 그리고 그들이 남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법칙에 깊숙이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사실 당신이 그들과 마주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당신도 그들의 마법에 빠져들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편해지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를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 작업을 정말 즐기실 때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와 시간을 알게 되면 신화 속의 생물들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불을 어둡게 하고 어쩌면 부드러운 배경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행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한국 신화 속에서 존재하는 신비로운 생물들은 그 자체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태어난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고대 신화는 단순히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신, 그리고 자연의 힘이 결합된 복잡한 세계에서 비롯된 것이죠. 먼저 한국 신화의 생물들은 종종 인간의 상상력과 자연의 신비를 반영합니다. 많은 신화적 존재들이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거나 인간이 직면한 외적 현실과 싸우는 존재들로 묘사되죠. 이들은 단순히 신화 속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았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한 생물들은 단지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고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인간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 속 생물들의 역할은 단순히 괴물이나 악당으로 한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깨비는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장난치는 존재로 묘사되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도깨비의 장난은 종종 인간들이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무례할 때 벌어지는 일이었죠. 도깨비는 인간들에게 겸손과 신중함을 가르치기 위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화 속 생물들은 인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며 세상의 질서를 이해시키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여우에 대한 신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우는 그 자체로 신비로운 존재로 특히 구미호라는 전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미호는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로 인간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미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랑과 변화를 추구하는 복잡한 감정선이 숨어 있죠. 구미호는 단순히 악한 존재로 여겨지기보다는 변화와 변형,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로도 해석됩니다. 이 신화적 생물들의 기원은 한국의 고대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신을 숭배하며 인간의 상상력과 감정을 신화적 존재들에 투영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은 지금의 한국 문화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거쳐 이 신비로운 생물들이 어떻게 변형되고 현대 이야기로 재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많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출발한 이 신비로운 생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형태로 변형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이야기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도깨비는 한국 신화 속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신비로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그 존재는 인간에게 복과 불행을 동시에 가져오는 존재로 종종 장난스럽고 때로는 위험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도깨비의 모습은 대개 인간과 비슷하지만 그들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로 인간들의 일상 속에서 장난을 치고 때로는 큰 선물을 주기도 하죠. 도깨비가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시험입니다. 도깨비는 인간들이 진지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도깨비 이야기는 그들이 인간들에게 괴롭힘을 주거나 장난을 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그 속에 담긴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도깨비가 인간들에게 던지는 시험은 종종 인간의 욕망, 자만, 그리고 무지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도깨비는 자만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내면을 시험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깨비의 모습이 단지 악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도깨비는 인간들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도깨비의 세계에서 행운이란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시험하고 그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를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작용하죠. 도깨비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마음의 풍요로움과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주는 동시에 도덕적 교훈을 남기기도 합니다. 도깨비는 그저 장난을 치는 존재로 그려지지만 역사적으로 그들은 한국인들의 정신과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부의 축적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도깨비의 존재가 오늘날 한국 문화에서 어떻게 변형되었을까요? 현대의 도깨비는 그 전통적인 장난꾸러기 이미지에서 벗어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다 복잡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도깨비가 현대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근본적인 교훈, 진정한 가치는 물질을 넘어서 마음과 정신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도깨비의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도깨비가 고대 한국의 신앙에서 유래했으며 그들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 존재로 기능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도깨비가 원래는 자연의 힘을 의인화한 존재였으며 사람들의 무지와 두려움을 반영하는 형상으로 등장했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도깨비가 단순한 괴물이 아닌 한국 신화와 문화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깨비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도깨비가 등장하며 그들은 이제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깨비의 존재가 현대 사회에서 다시 조명되고 있다는 점은 이 신비로운 생물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인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도깨비가 한국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에 못지않게 신비로운 존재로 꼽히는 것이 바로 구미호입니다. 구미호는 여우와 관련된 전설로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가 사람의 영혼을 빼앗거나 때로는 인간의 모습을 빌려 사랑을 찾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구미호의 전설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이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대개
두려움과 매혹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전통적으로 구미호는 인간의 생명력을 흡수하는 악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유혹해 영혼을 빼앗거나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인간처럼 변형하여 사랑을 쫓기도 했죠. 여우라는 동물은 본래 기민하고 교활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런 속성들이 구미호에게 전해지며 그들을 더욱 신비롭고 위험한 존재로 만들어냈습니다. 구미호는 전통적으로 악의 상징으로 묘사되었고 그 존재는 사람들에게 경계와 공포를 심어주었죠. 그러나 구미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공포를 유발하는 악당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구미호는 한국의 전통적인 신화에서 많은 변화를 거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그저 사람들을 잡아먹는 괴물로 그려졌다면 현대에는 그들이 사랑을 추구하거나 인간이 되는 과정을 겪으며 더 복잡한 감정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구미호를 단순한 악이 아니라 변화와 갈등을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구미호가 현대 문화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미호는 이제 단지 사람들을 유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처럼 감정을 겪고 변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구미호가 사랑을 찾기 위한 존재로 묘사되며 그녀의 존재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구미호의 갈등은 결국 그들이 인간과 신의 사이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구미호가 가진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구미호는 단지 악한 존재로 여겨지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구미호 전설에서는 그들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며 사랑을 추구하거나 구속을 받으려 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이처럼 구미호는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기 위해 애쓰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사랑과 갈망, 속죄와 구속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구미호가 단순한 전설을 넘어 인간 감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구미호에 대한 해석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구미호가 원래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악을 상징하는 존재로 인간의 불완전함과 도덕적 갈등을 표현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구미호가 여우라는 동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간이 가지는 복잡한 감정과 욕망을 반영하는 존재라고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호의 전설은 단순한 괴물 이야기 이상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구미호는 그저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 그리고 인간적인 갈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미호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제는 공포의 생물에서 깊이 있는 인간적인 캐릭터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구미호와 함께 한국 신화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산신입니다. 산신은 산과 자연을 지배하는 신으로 그들은 대개 신성하고 강력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한국의 신화와 민속에서 산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의 고대 사람들은 자연과의 깊은 연관을 맺고 그 신들을 숭배하면서 생활했죠. 산신은 단순히 신적인 존재를 넘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질서와 규범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산신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로 특히 농사와 생명력과 관련된 신으로 믿어졌습니다. 산신을 기리기 위한 의식은 한국 각지에서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의식은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산은 단지 지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산에 살고 있는 신들도 인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신들은 인간의 행운과 건강을 관리하며 자연의 흐름을 지키는 중요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산신이 한국 신화에서 단지 상위신이 아니라 인간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신은 인간들에게 자비로움과 보호를 제공하며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쳤죠. 그들은 단순히 신비로운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산신에게 기도하면 풍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들의 도움으로 인간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번영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 속 산신의 이미지가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대의 사람들은 산신을 단순한 신화 속 존재로 보기보다는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적 존재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산신은 단지 옛날 사람들의 믿음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연을 숭배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산신은 그 정신을 이어가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산신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한국 문화 속에서 중요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신화 속에서 등장할 때마다 인간들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산신의 존재가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게 하는 중요한 상징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신의 존재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산신을 단순한 신화적 캐릭터가 아니라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 문화적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신을 숭배하는 의식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있으며 그 의미가 어떻게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죠. 일부는 산신을 현대 환경 보호의 상징으로 보고 그들의 존재가 환경에 대한 경고와 가르침을 전달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산신의 존재가 단순히 옛 신앙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어쨌든 산신은 한국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존재는 한국인의 자연관과 인간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대의 신화 속 존재로 남아있지 않고 현대에도 여전히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신화에서 도깨비와 구미호, 그리고 산신 같은 신비로운 존재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지 그들의 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축제와 의식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도깨비의 장난, 구미호의 매혹, 그리고 산신의 보호는 모두 한 시대의 문화적 뿌리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그들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깨비와 구미호는 단순히 신화 속의 생물이 아닌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관을 반영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전설은 오늘날의 한국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도깨비가 주는 교훈은 겸손과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구미호는 그들의 전통적 이미지를 넘어 사랑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신비로운 존재들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인간 관계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존재는 바로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한국의 민속과 신화에서
강력한 존재로 여겨지며 종종 신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신적 존재로서 인간 세계를 보호하고 악을 물리치는 역할을 맡았죠. 호랑이는 한국의 고대 사회에서 보호자이자 가혹한 심판자로서의 두 가지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호랑이가 지닌 상징성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호랑이는 실제 동물로서도 신화적 존재로서도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인들은 호랑이를 그리며 그들의 신성한 성격을 더욱 강조했죠. 특히 호랑이가 등장하는 전설들은 인간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도덕적 선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입니다. 호랑이는 단순히 인간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정의하는 상징적 존재로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형되고 현대적 해석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단순히 숲의 지배자가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상징이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호랑이의 전설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남지 않고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환경 위기와 맞물려 더욱 의미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역사학자들은 호랑이의 상징성에 대해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호랑이가 한국의 고대 민속과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현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호랑이가 인간의 본능과 야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들의 전설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반영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호랑이는 그 존재 자체로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죠. 이처럼 한국 신화 속의 신비로운 생물들은 단순한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도덕, 자연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존재들입니다. 도깨비와 구미호, 산신, 호랑이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화 속의 신비로운 생물들은 단지 인간과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인간 세계에서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깨비나 구미호와 같은 생물들은 인간들이 삶에서 겪는 갈등과 고민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인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려 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산신, 즉 산의 신은 더 큰 상징성을 지닌 존재로 자연과 인간, 신들 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탐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산신은 한국 신화에서 단순히 산을 지키는 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사회의 조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산은 단순한 지리적 특성이 아니라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고 그곳에 사는 산신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한국에서 산은 신성시되었고 그 산의 정수인 산신은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산신은 또한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하며 그들이 인간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농업과 생명력은 산신의 은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고 많은 농부들은 산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산신은 인간들에게 자연의 법칙을 따르도록 가르치며
그들의 번영을 돕는 존재로 자리 잡았죠. 이처럼 산신은 자연의 힘과 인간 사회의 연결고리로서 신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지닌 존재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 한국에서는 산신을 신화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자연과의 조화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산신은 한국 사람들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상징적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산을 숭배하고 그 산신을 기리는 전통은 단순히 고대의 의식이 아니라 오늘날 환경 문제와 맞물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산신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던 고대 한국인들은 자연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신앙 속에서 산신은 단순히 신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맺는 중요한 관계를 상징하는 존재였죠. 이와 같은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산신은 그 교훈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산신과 관련된 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은 한국인들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산신은 단지 산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들이 자연을 보호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신을 기리는 전통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존중하는 가치가 강조되면서 산신의 존재는 단순한 전통적 신앙을 넘어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환경 보호와 조화로운 삶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죠. 사람들이 산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자연의 질서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그들이 신화 속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 자연과의 공존과 균형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산신과 함께 한국 신화 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존재가 바로 동물의 영혼을 지닌 생물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신화에서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랑이, 곰, 까치, 그리고 여우 등은 모두 각각의 특성과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전설은 한국인의 정신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특히 호랑이는 한국 신화에서 강력한 존재로 그 힘과 권위는 다른 어떤 신화적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엄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자체로도 신적인 의미를 지닌 존재였으며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호랑이는 인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단순한 괴물이나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민속과 신화에서는 호랑이가 인간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존재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강함을 상징하며 때로는 자연의 정수를 지키는 수호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호랑이의 신화에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교훈을 전달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호랑이는 단지 강력한 존재로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사였죠. 예를 들어 호랑이는 자연의 질서를 지키고 인간들이 그 질서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고 인간들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을 돕는 수호신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호랑이의 존재는 단순히 신화 속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호랑이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 상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호랑이는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자연을 지키려는 의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호랑이는 환경 보호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죠. 호랑이와 같은 동물들이 신화 속에서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지 신화 속의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자체로 한국 문화와 정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존재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호랑이의 상징성과 그들의 문화적 역할에 대해 여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호랑이가 한국 전통에서 자연을 지배하는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 사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호랑이가 자연의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어쨌든 호랑이는 한국 신화에서 중요한 상징적 존재로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호랑이가 단순히 신화 속 존재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호랑이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한국인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 신화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자연의 힘을 지닌 생물들이 등장하여 인간과 자연 사이의 깊은 관계를 탐구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존재로는 용이 있습니다. 용은 한국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존재로 등장합니다. 다른 문화에서의 용과는 달리 한국의 용은 대개 선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한국의 용은 물과 비, 비옥한 땅과 농업의 성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용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 인간들에게 필요한 비와 물을 내려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죠. 이 용은 자연의 힘을 지배하는 신적 존재로서 인간들이 자연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용의 힘을 존경하고 숭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국의 용은 대체로 용맹하고 강력한 존재로 왕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왕이 용의 후손이라거나 용이 그를 돕는다고 믿어진 전통이 있었죠. 이 믿음은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자연의 힘을 인간 세계의 질서에 맞추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용은 단순히 신화 속의 동물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용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왕과 국민들은 용에게 기도하며 자연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에서도 용은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지며 그 상징성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을 보호자이자 자연의 수호자로 여깁니다. 용의 이미지는 환경 보호와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용은 그저 전설 속 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상징적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용이 전통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자연의 힘을 인간 세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존재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용을 자연과의 조화를 이끄는 중요한 신성한 존재로 보고 그 상징적 의미가
환경 보호와 인간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어쨌든 용은 한국 신화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 존재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화 속 생물들의 존재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깨비, 구미호, 산신, 호랑이, 용 등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도덕적 교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탐구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어왔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들의 전설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도깨비의 장난, 구미호의 갈망, 산신의 보호, 호랑이의 용기, 용의 지혜와 보호는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한국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신비로운 생물들은 단순히 교훈을 전달하는 존재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생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인간들에게 자연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했고 도덕적 가치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그 중에서도 도깨비와 구미호는 특히 현대 문화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 존재들입니다. 도깨비는 전통적인 한국 신화 속에서 인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난을 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들이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무례할 때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깨비의 장난은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지만 그 속에는 겸손과 신중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도깨비는 그저 과거의 신화 속 존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도깨비를 더 복잡한 캐릭터로 묘사하며 그들의 장난과 시험이 현대 사회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구미호 또한 예전에는 단순히 인간을 유혹해 그들의 영혼을 빼앗는 악한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미호의 이미지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미호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사랑과 갈망을 추구하는 복잡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구미호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캐릭터로 등장하죠. 현대의 구미호는 이제 공포의 대상을 넘어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존재로서 그들의 갈등과 성장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들은 단지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변화,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신화 속 도깨비와 구미호는 모두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 내면의 갈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단지 고대 신화의 유물이 아니며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들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며 문화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변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된 도깨비와 구미호는 현대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겪는 갈등과 문제를 풀어가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영화, 드라마,
웹툰 등에서 도깨비와 구미호는 복잡한 캐릭터로 등장하며 관객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통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의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동안 도깨비와 구미호의 본래 의도는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도깨비는 겸손과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을, 구미호는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본능과 갈망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나 재미를 넘어서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깨비와 구미호 외에도 한국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여우입니다. 한국 신화에서 여우는 주로 구미호의 형태로 등장하지만 여우 자체도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우는 자연에서 매우 영리하고 교활한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특성은 종종 신화 속에서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우의 전설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 그리고 그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한국에서 여우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신비로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여우는 변신술에 능한 동물로 인간으로 변신해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랑을 찾기 위해 숨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미호의 이야기가 여우의 상징성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여우는 그 자체로 교활함과 속임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는 존재로도 묘사됩니다. 여우는 그들의 교활한 특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사랑이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그들을 이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우의 변신 능력은 단순히 인간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변신은 마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갈망과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처럼 보입니다. 여우가 인간의 모습을 취하는 과정은 그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절박함을 나타내며 그 모습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때는 그들이 겪는 갈등과 고뇌가 더욱 강조됩니다. 여우의 변신을 통해 한국 신화는 인간의 본성과 내면을 탐구하며 우리가 감추고 싶은 본능적인 욕망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여우는 또한 한국의 다른 동물들처럼 인간과 신의 경계가 흐려지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여우는 신이 아닌 인간처럼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이 여우라는 존재로서의 본능을 억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능과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죠. 여우는 결국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들과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존재로 신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우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형되었습니다. 오늘날 여우는 단순히 신화 속 존재로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존재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여우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종종 복잡한 인물들로 묘사되며 그들은 단지 교활하거나 악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사랑하고 고뇌하는 감정적인 캐릭터로 등장하곤 합니다. 여우는 이제 신화 속의 전형적인 악당을 넘어 더 깊이 있는 감정선과 갈등을 지닌 캐릭터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여우의 신화적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우가 변신을 통해 인간 본능의 욕망과 갈망을 탐구하는 존재라고 보며 다른 이들은 여우가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징적 존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여우가 인간 사회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여우의 전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인간, 사회와 그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우의 변신과 욕망을 탐구하는 이야기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여우는 이제 단순히 신화 속의 괴물이 아닌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지며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우의 변신과 관련된 신화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우만큼이나 중요한 존재가 바로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한국 신화에서 단순히 강력한 동물로서의 의미를 넘어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호랑이는 한국의 산악 신화에서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했으며 그들의 존재는 자연의 힘을 지배하는 신적인 존재로 다뤄졌습니다. 호랑이는 단지 인간을 위협하는 괴물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고 균형을 맞추는 수호자로 등장하곤 했죠. 호랑이는 전통적으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지배하는 강력한 존재이자 인간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경외의 대상을 동시에 지녔습니다. 호랑이는 산속에서 인간의 침입을 막는 수호자로 여겨졌고 때로는 인간과 신의 중간 존재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인간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들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믿어졌습니다. 이 믿음은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함께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신화 속에서 단순히 강력한 존재로 등장하는 것 외에도 그들은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인간들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는 수호자로, 때로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경고하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는 호랑이를 단순히 자연의 왕으로서 그치지 않게 하고 인간 사회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로 남게 했습니다. 특히 호랑이는 호랑이와 곰 전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전설은 호랑이가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존재로 등장하며 인간이 신성한 존재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전설 속에서 호랑이는 자연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는 단순히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자연의 힘과 그 힘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수호자로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호랑이의 존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호랑이는 단순히 과거의 신화 속 존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한국인의 문화와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로 한국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이미지는 환경 보호와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역사학자들은 호랑이의 상징성과 그들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호랑이가 한국 전통에서 자연을 지배하는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 사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호랑이가 자연의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호랑이의 존재는 한국인들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지표로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와 같은 신비로운 존재들은 단지 신화 속에서의 강력한 상징을 넘어
한국 문화와 사회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힘을 존중하며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맞추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했죠. 하지만 이러한 교훈은 신화 속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신화의 생물들은 종종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까지도 그 교훈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존재는 까치입니다. 까치는 한국에서 행운과 복을 상징하는 새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존재는 한국인의 일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까치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신화 속에서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하며 그들의 목소리와 모습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예언자처럼 여겨졌습니다. 까치의 울음소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이나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로 해석되었고 이를 통해 까치는 한국 신화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까치의 전설은 단지 좋은 일만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까치는 때때로 인간의 교훈을 담은 존재로 등장하며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까치가 부르는 소리는 인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도 하죠. 까치의 상징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행운과 기회를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까치의 상징성은 한국인의 일상과 전통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까치가 울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믿으며 집을 떠나기 전 까치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면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했습니다. 까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통적인 믿음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또한 까치의 존재는 인간의 삶 속에서 자연과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까치는 자연의 일부로서 그들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전달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까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신호를 잘 읽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까치와 같은 신화 속 생물들은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존재는 단지 과거의 신화 속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현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신화 속에서 까치처럼 신성하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시험하는 존재들도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불사의 신인 치우입니다. 치우는 한국 신화 속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강력한 전사이자 인간 세상을 지키는 신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의 불사의 존재와 그가 가졌던 강력한 힘은 단지 신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치우는 그 힘이 가져오는 갈등과 고통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의 이야기는 인간이 신의 힘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치우는 한국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가 불사의 존재로서 겪은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치우의 불사의 존재는 인간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한편 그 자체로 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불사의 삶은 결국 그가 계속해서 싸워야만 하는 존재로 남게 만들었고 그가 겪는 고통은 결국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주었습니다.
치유의 신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힘과 그 힘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치유의 전설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힘을 가진 존재가 얼마나 그 힘을 존중하고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다른 신들과 싸우는 전사로서의 면모를 보이지만 결국 그 힘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전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능력을 남용하지 말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항상 경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치유의 존재는 그가 가진 힘이 단지 축복이 아닌 균형과 절제가 필요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치유의 전설은 단지 과거의 신화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치유의 이야기에서 나온 교훈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 힘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은 오늘날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치유의 전설은 단순한 신화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며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힘과 권력을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치유의 이야기는 한국 신화 속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불사의 존재와 강력한 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이끌어내며 치유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한국 신화 속에서 신비로운 생물들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 도깨비, 구미호, 호랑이, 여우와 같은 생물들이 인간 세계와 자연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신화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 문화 속에서도 강력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도깨비는 과거 신화 속에서 장난꾸러기이자 때로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장난은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만과 교만에 대한 경고였죠. 도깨비는 인간들이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자만할 때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구미호는 여우라는 동물의 특성을 살려 인간의 갈망과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내면적인 욕망과 도덕적 갈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신화 속 생물들은 단순히 공포를 자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탐구하고 우리의 내면적인 갈등을 반영하는 존재들로 그려졌습니다. 한국의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입니다. 호랑이나 산신, 까치 등 다양한 신화 속 동물들은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로 등장하며 인간들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호랑이는 자연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면서도 인간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산신은 자연의 질서를 지키는 존재로 인간들이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까치는 인간에게 행운과 희망을 전하는 존재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신화 속 생물들은 여전히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대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도깨비와 구미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중문화에서 활발하게 등장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 존재와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도깨비는 인간이 자만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구미호는 변화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갈망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신화 속 생물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과 사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인간 본성과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신화들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깨비의 장난, 구미호의 사랑과 갈망, 호랑이의 경외, 산신의 보호와 까치의 희망은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던지는 교훈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신화 속의 신비로운 생물들은 단순히 신화적 존재나 상징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까지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한국 문화와 사람들의 정신에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죠. 도깨비, 구미호, 호랑이, 산신, 까치 등은 과거의 신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졌습니다. 이 신비로운 생물들은 그 자체로 단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신화 속 생물들은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 단지 옛 전설로 여겨지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웹툰, 만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 신화적 존재들은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겪는 갈등과 고민을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깨비와 구미호는 이제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갈망, 변화와 성장을 탐구하는 복잡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호랑이와 산신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까치는 여전히 행운과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죠. 이 신화적 존재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본성과 도덕, 자연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인간 본성과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교훈은 단순히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신화 속 생물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한국 신화 속 생물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도깨비와 구미호는 인간들이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자연을 망각할 때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호랑이와 산신은 자연의 힘을 지배하는 수호자로서 인간들이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와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까치는 희망을 주는 존재로 인간들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본성과 욕망에 대한 성찰입니다. 구미호는 인간이 가진 갈망과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자신을 통제하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깨비는 자만을 경계하게 하고 그들이 던지는 교훈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신화 속의 생물들은 모두 인간의 본성과 내면의 갈등을 탐구하는 중요한 존재로,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화 속 생물들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이 신화적 존재들은 그들의 교훈을 계속해서 전달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신화 속 생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그들이 단지 신화 속의 캐릭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지혜를 지닌 존재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인간 존재, 자연과의 관계, 본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 속의 생물들은 여전히 그들의 존재를 통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가 단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